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시간, 김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7월 들어서 출근길에 해본 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연일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또 집중호우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또 안타까운 또 사망 소식까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로 본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충청도에 집중된 호우로 인해서 오송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오송 지하차도는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근 미호강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약 6만 톤의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순식간에 침수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6대가 물에 잠겼고 17일 기준으로 14분의 사망자가 확인되는 참사가 발생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는 집중호우는 국가가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뭐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있고 네. 또 영상들이 남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네. 그 영상을 통해서 본 상황이 저거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예, 좀 네. 안타까운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빨리 대처했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지적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송 지하차도는 당시 비가 세차게 내려서 빗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던 미호강이 범람을 하면서 임시 제방이 무너지는 바람에 순식간에 6만 톤의 강물이 유입된 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제방이 잘 설치되어 있었거나 도로 통제가 잘 됐으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송 지하차도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범람 당시에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과 관할 지자체인 충북 청주시 모두 유실된 임시 제방의 관리 감독에서는 손을 놓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리 공사를 위해서 임시 제방을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거 행복청이라고 하는데요. 강물이 넘치기 직전에 제방 보강 공사까지 하고도 이 사실을 금강청이나 청주시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제방 관리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강물이 범람해서 14분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네. 네, 사고 당시에 유실된 미호강 임시 제방은 행복청이 시행한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위해서 기존 제방 일부를 허물고 임시로 다시 쌓은 것이었는데요. 임시 제방이 하단부에 중량 마대를 쌓고 그 위에 흙을 다져서 만들었는데 원래 제방보다 당연히 견고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높이도 원래 제방이 31.3m였는데 1.6m 정도 낮은 29.7m였고 강물이 불어나자 임시 제방을 넘어서 오송 지하차도 쪽으로 밀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쌓아놓은 임시 제방이 물에 힘없이 쓸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 도로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요. 시민들이 도로 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신고를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사고 현장에 가야지만 통제를 알 수가 있는데 사고 당일인 지난 15일에는 청주시가 교통 통제를 알린 안내 문자 가운데 사고가 났던 궁평 2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한 것은 불과 한 건이었고 이것도 사고 2시간이 지난 11시경에 발송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지하차도 안에는 물을 뺄 수 있는 배수 펌프가 4개나 있는데 정작 물이 밀려 들어왔을 때는 전기가 끊겨서 또 작동이 멈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미호강이 넘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수 시설을 설치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도 보면 차량 블랙박스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머뭇머뭇거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또 다른 차들이 일이 바쁘니까 빨리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하고 그냥 네. 믿고 가버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따라 들어갔다가 다들 참변을 당했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어느 쪽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관련 규정을 좀 살펴보면요. 네. 먼저 도로법 76조를 보면 도로관리청은 홍수, 태풍 등 재해가 나거나 우려가 있으면 통행을 금지 또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같은 법 23조 도로관리청 규정을 보면 고속국도는 국토부 장관,
그리고 지방도는 도지사와 광역시장 관할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밖의 도로는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인 시군이 관리를 하게 되고요. 다만 시 관할구역 같은 지역 국도나 지방도는 시장이, 읍면 지역은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르자면 사고 지점인 궁평 2지하차도는 508번 지방도여서 충청북도, 그러니까 청주시가 아니라 충청북도 관할이었습니다. 신고는 청주시로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충청북도는 통제를 하지 않았고 참사가 났는데 이곳을 관리하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뭐 CCTV를 보면서 상황을 살폈는데 침수 등 위험 징후가 없어서 통제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네, 청주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통제해야 된다라는 연락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청주시 입장에서는 관리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따로 뭐 안전 문자를 하거나 이거를 또 충청북도에 알렸어야 됐는데 이걸 알리지 않은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탓에 시민들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본인 관할이 아니면 충청북도에 전화라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 CCTV 확인하고 현장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책임자 누구냐 지금. 뭐 이렇게라도 네. 했으면 되는 건데. 네, 이게 그냥 그 도로만 막았으면 이 사고가 맞아요.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몇 해 전에 부산에서도 비슷한 참사 있었어요. 네, 그 3년 전인 2020년 7월 이때도 장마철이었는데요.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 당시 부산 지역에 시간당 최대 81mm의 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그 초량 1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6대가 순식간에 밀려든 물에 잠겨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해서도 이번 오송 지하차도에서 있었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이 좀 지적이 됐었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되면서 좀 경종을 울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부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막지 못한 것입니다. 네. 이게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깝고 네. 답답합니다. 그 그렇습니다. 부산 거기 초량 거기도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하철도가 너무 길어. 네. 낮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비 많이 오면 거긴 정말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네. 자, 이렇게 되면 국가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자연 재해로 인해서 발발은 했지만 국가의 관리 부실, 이번 사건처럼요. 네. 사고를 키웠거나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는 국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은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서 초량 1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동구와 시설물 소유자인 부산시의 재난 대응 관련 부서의 전현직 공무원들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그 지난해 1심 판결 선고가 있었고 재난 책임자인 부구청장에게는 금고 1년 2개월, 그리고 건설과 기전계장에게는 금고 1년의 실형까지 선고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연재해 재난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서 엄벌이 내려진 사건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 임시 제방을 만든 공사 관계자와 공사를 발주한 행복청 그리고 현장 감리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침수 위험이 있는데도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중대 시민재해 발생에 따라 죄를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는 또 별개로 네. 또 민사상 그 배상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국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을 국가배상법이라고 하는데요. 국가배상법 제5조 1호에 보면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설치한 도로나 하천, 국가가 설치한 공공의 영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서 사망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야, 근데 법은 정말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네.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가가 자연재해 때문입니다. 관리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만약에 빠져나가면 피해자들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만 보더라도 충북도와 청주시 등이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네. 그 행복청 임시 제방을 설치했던 행복청에서도 자연재해로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부터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제 피해자분들 그리고 또 유족분들께서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할지부터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북 정읍에서도 산사태로 인해서 그 주변을 지나던 운행하던 도로에 낙석이 떨어지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택시 운전기사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운전기사분이 크게 다치고 또 택시 또한 폐차해야 될 상황이 일어났지만 정읍시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이고 안전조치를 다했기 때문에 낙석 사고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국가에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 전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할 경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택시 기사분 같은 경우에는 못 받아요? 이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진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네, 상황이에요.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 경우는 지난해 그 구례시에 그 폭우가 내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일대가 이제 뭐 거의 숙대밭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주택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파손 규모에 따라서 뭐 100만 원에서 완전 파손된 경우에는 1,300만 원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요. 네. 또 인명 피해의 경우에도 사망자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뭐 부상자에게는 정도에 따라서 25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재난지원금이 너무 적은데요? 너무 적죠, 네. 사실은. 모든 피해를 보상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어서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특정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 재난 뭐 지역으로 선포하지 않는 이상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피해자분들과 유족분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적으로 관리 책임 주체를 찾아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이제 쉽지가 않죠. 그 국가나 도로 등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도로 관리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아무런 자료도 갖고 있지 않은 피해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법적 분쟁을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가다가 막막해지면 또 법적 지식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아우 그냥 내가 그냥 포기하고 말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해버리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을 졌을 경우에 네. 피해 금액 전액 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특별 재난 지역이 되더라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그 2006년에 있었던 태풍 루사 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판례를 좀 살펴보면 그 우리 대법원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그러니까 불법 행위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뭐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국가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이제 불법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 그리고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 행위가 경합돼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그 손해 발생에 대해서 자연력에 기여했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연재해니까요, 사실은 자연재해 때문에 발발이 된 것이고 뭐 충분한 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경우에 어디까지의 책임 인정돼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자연재해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네, 보상 액수는 정말 적더라고요. 네, 많이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하되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참작이 되면 네, 국가나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이제 제한이 됩니다. 네. 그래서 2006년에 태풍 루사로 인한 전국적인 그 피해가 심각했었는데 그때 법원에서는 태풍 루사에 관한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그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억 원어치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 중에서 3천만 원 정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거 그냥 별도로 뭐 국가 상대로 청구 소송하지 않고요. 별도로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요? 간단한 방법은 사실은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개인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이 풍수해 보험이라는 가입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험 가입 후에 이제 보험 처리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최근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좀 속출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침수 차량 피해에 대한 보험이나 풍수해 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그 지하차도 참사 이런 피해 말고도 농작물 피해 같은 것들도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농작물에 대한 뭐 풍수해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피해 상당액을 좀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보험은 별도로 들지 않더라도 이 화재 보험, 그러니까 뭐 집에 정말 화재가 네네. 났거나 사고 맞아요.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는 화재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된 경우도 있으니까 그 침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가입된 화재 보험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달리 풍수해 보험은 피해 면적에 따라서 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인명 피해는 재난지원금과 이제 중복 보상이 되지만 재산 피해는 둘 중 하나만 보상이 되는데 실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보상하는 풍수해 보험을 선택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수해 보험은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는 물론이고 소상공인의 상가와 농장, 공장 그리고 농업용, 임업용 온실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네. 좀 가입을 하셔가지고 피해를 막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보상 사례를 보면 뭐 남해에 거주하는 이제 A 씨가 연 19,900원.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니에요, 사실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을 해서 태풍 네. 거의 연내 한 2만 원 정도? 네. 이게 지금 그 국가에서 아마 지금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을 거예요. 가입을 권유를 하고 있어서 태풍 피해로 3,375만 원을 지급을 받았고 소상공인 B 씨도 42,200원이라는 연 보험료를 내고 태풍으로 인한 재고 자산 피해액 3천만 원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 풍수해 보험에 따르면 침수 시에 높이에 상관없이 40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주택 건물과 시설 그리고 집기 비품, 기계 재고 자산 등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90%를 보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해 대비해서 풍수해 보험에 가입을 하시거나 화재 보험 특약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면 뭐 1, 2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소액이라면 네.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무리해 주시면요. 네, 지금 그 10일 넘게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광주에 맞아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뭐 광주천 범람 위험이 있어서 뭐 지하차도 쪽을 뭐 통제한다라는 안전재난 문자 받아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만 거의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간 비가 더 내릴 예정이라고 해서 피해가 더 커지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그 재난 문자만 보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노력들을 좀 최대한도로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가 좀 많이 쏟아질 때는 통행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안전 재난 문자의 안내에 따라서 도로 통제가 다니는 곳은 피해 다니셔야 돼요. 그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도로 통제가 됐는데도 또 그 구간을 지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 처리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본인 과실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통제가 되는 곳은 당연히 피해 다니셔야 되고 뭐 산사태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네. 또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지자체의 책임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와 또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비 피해로 뭐 침수가 돼서 뭐 가정 내에서든 주택이든 아니면 뭐 차량이든 뭐 재산이든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또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세상 돋보기 김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